전문가들과 함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머니머니 시즌2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경제부 임진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건영 신한은행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머니머니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요즘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인발부되셔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뜨겁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의 가장 끝자락에도 쏠림 투자를 좀 경계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자산이 모두한테 좋은 자산인 만큼 이게 그만큼 시장에 이미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투자 이런 걸 좀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제언으로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서 네네.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그 팀장님이 최근에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네. 그 제가 어제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그 책을 사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위치에 예.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왔는데 네, 고맙습니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쓴 책이 이제 위기의 역사인데요. 이번 책은 한 3가지 정도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에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거 보면서 1,400원을 넘었던 환율은 08년도 금융위기나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는 없었다. 이거는 위기의 징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질문이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1, 2분 안에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가 어땠고 과거의 위기가 어땠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무엇이 다르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과거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런 과거의 위기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의 위기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어떻게 해결되어 나갔는지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기를 다루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적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이제 뭐 제가 능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격려해 주시는 것 중에 이제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 잘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런 데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릅니다. 자연과학은 실험이라는 게 가능한데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거나 내지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지난 3, 40년간의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빠삭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지금의 문제가 터졌을 때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었고 그때 시장 흐름은 어땠어? 이런 형태의 분석이 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거를 그러면 금융시장이 최근 금융시장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책을 소개해달라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 서기 1년 그때 뭐가 있었고 서기 2년 뭐가 있었고 서기 3년 뭐가 있었고 이러면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5년 정도 6년 정도 되면 지쳐버려요. 언제 저기까지 가지? 그래서 이게 흥미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역사를 내가 어떻게 공부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때 임진왜란 편 보면서 이제 역사에 눈을 떴는데 눈을 떴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벤트사를 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앞으로 가가지고 살수대첩 뭐 이제 귀주대첩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역사가 또 나오냐면 인물사가 나와요. 강감찬 장군부터 시작해서 김유신 장군 그다음에 막 이순신 장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사의 이 긴 기간 중에 중요한 포스트들이 세워져요. 중요한 포스트들이 세워지면서 그 사이사이를 경제사, 문화사, 정치사 이런 것들이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스트를 세워놓고 서로를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금융사도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금융사에 그럼 어떤 포스트를 세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포스트를 세워놔야 되거든요.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포스트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포스트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감은 하나에 모입니다. 뭐냐면 경제 위기. 왜냐하면 모두가 그건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제 위기를 97년도의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붕괴,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의 코로나 사태부터 지금의 인플레이션까지 요 네 개의 포스트를 세웠고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소멸됐으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사이사이를 갖다가 이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위기라는 것들은 하나의 포스트고요. 그 중심에는 30년간 금융시장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이 담론들이 좀 담겨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각각이 다 연결돼 있고 각각의 공통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지금에 던지는 교훈들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게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위기라는 포스트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들을 보면서 지금에 던지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술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책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작년에 월가에서는 올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팀장님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네. 보시고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저 혹시라도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 침체하고 경제 위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달라요. 네. 경기 침체라고 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게 이제 경기 침체죠. 네.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캄다운이 돼 있는 상태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금융 위기는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죠. 이게 금융 위기입니다. 이 일종의 이제 금융 위기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면 신용 경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신용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돈은 신용이잖아요. 그 돈이 안 흐르는 게 신용 경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 돈이 안 흐르게 되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피가 안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쓰러졌던 게 신용 경색 금융 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금융 위기의 가능성 요거하고는 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하고 경기 침체는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기의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요. 근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그 경기 침체가 센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뜨겁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여전히 뜨거우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좀 식혀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 경기가 조금은 식어야 될 때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을 때 그냥 안정적으로 쑥 식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오버해서 조금 더 식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약간은 경기 침체의 영역으로 접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강한 경기 침체보다는 짧고 마일드한 소프트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침체가 이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위기 역사에서도 좀 적어봤지만 저기 이런 게 있어요. 과거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달라졌냐면 그 위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 있다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위기를 겪어봤으면 달러를 갖다가 우습게 못 봐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달러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안심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걸 봐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없었고 외채가 단기 외채를 끌어왔었어요. 그러면 단기라는 건 만기가 금방금방 돌아오잖아요. 근데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만약 그 사이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럼 이걸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만기가 금방 돌아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만큼 단기 외채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옛날하고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교훈이 남아있겠죠. 금융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일어나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은행의 자본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약한 자본의 상황에서 외부의 충격이 세게 들어오니까 자본이 무너지면서 은행 시스템이 붕괴가 됐던 거죠. 이게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특히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본을 많이 쌓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요번에 SVB 사태 터졌잖아요. 이게 꽤 큰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해도 오히려 대형 은행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의 파산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급격한 금융위기나 이런 걸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앞 단계에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 요건 언제든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는 외환위기, 닷컴 버블, 네네.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위기 이렇게 그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을까요? 네네. 이게 뭐 차이점이야 뭐 당연히 위기마다 다 다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공통점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전에 호시절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좋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시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기자님하고 여기서 이 광화문 여기 조선일보에서 식당을 하나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광화문역까지 서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점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분점을 내면 돈이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내서 분점을 내겠죠. 근데 빚을 내는데 미국에서 빌리면 3%고 한국에서 빌리면 7%래요. 미국에서 빌려야죠. 근데 미국에서 빌리면 달러로 빌리거든요. 응? 근데 달러로 빌린다고 해도 금리가 워낙 싸니까 달러로 빚을 크게 내가지고 분점을 쫙 늘린 거예요. 왜? 지금 장사가 이렇게 잘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다양한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 아이템이 별로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 식다 보니까 갑자기 손님이 확 줄어들어요. 문제는 매출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는 많이 했고 빚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러 빚이. 그럼 이거 갚으라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달러 대출이 있다면 달러를 한꺼번에 사서 갚아야 되니까 달러 값이 튀면서 무너졌겠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장사가 잘 되는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호시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방만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늘리게 되고 과한 투자를 만들어냈다는 게 외환위기를 부른 원흉이 됩니다. 두 번째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전 세계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성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런 거죠. 전 세계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해요. 그게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전 세계 자금의 힘으로. 그럼 이게 우주까지 계속 솟을 수가 있냐? 하늘 끝에 닿을 수 있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화려한 믿음 이런 것들이 깨져나갔던 게 닷컴 버블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금융위기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주식시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찾아와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어준 거죠. 풀어준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는데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갑니다. 부동산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40년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이 돈이 몰려가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은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불패 신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파생 상품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이어졌고 이런 투자 자산들이 다 망가져 나갔던 게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는 이 호시절이 이어질 거라는 방만한 생각 이게 흔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풀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요.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막고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게 되냐면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수출이 호시절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 이 방만한 믿음이 외환위기를 낳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성장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닷컴 버블의 붕괴를 낳았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야라는 불패 신화가 금융위기를 낳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 라고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을 낳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공통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방만함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책을 썼을 때 과거의 공통점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이 뭘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는 혹시라도 우리가 되게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우리가 항상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를 철두철미하게 쌓고 있고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강하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당면해 있는 과제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인데 네네. 인플레이션 이후에 좀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은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 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하고 크게 허리를 다쳤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다친 다음에 이제 요양을 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치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허리를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이게 고질병이 된 거예요. 고질병이 됐다는 얘기는 완치라는 게 없고 증세가 호전이 될 뿐이지 언제든지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허리병이 고질병이 된 사람은 달라요. 이 둘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40년 만에 처음 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멸종된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허리병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하고 크게 한 번 겪어본 사람하고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고질병화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없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안정된 삶 속에서 20,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가의 안정,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이거를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라든지 경제 주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정돼 있는 경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물가 불안이라는 게 상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구할 때 투수 같은 경우에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계속 견제고 던져야 되니까. 굉장히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번 올라왔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걸 완벽하게 정리할 때까지는 좀 더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팀장님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네.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 과거 경제 위기 때 벌어졌던 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 이제 닷컴 버블 때가 있었어요. 닷컴 버블 때에도 몇몇 종목들, 특히 닷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꿈을 먹고 너무 빠르게 올라간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주까지 달려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닷컴 버블 당시하고 지금하고 물론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경계감을 두고 바라보면서 쏠리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쏠리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장면 중에는 이제 그 70년대의 그림이 있어요. 70년대를 바라보면 1950년대부터 70년대, 60년대 후반까지는요. 미국의 물가가 20년간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 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풀어낸 돈이 뭘 만들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됐고 그 인플레이션이 10년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심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물가는 오르지 않을 거라는 방심. 그게 70년대 10년의 거대한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꺾기 위해서 미국은 80년 초반에 강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방심에서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방심에서 그냥 이렇게 완벽하게 불을 다 끄지 않고 진화를 끝내지 않고서 퇴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는 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단기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자산들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좀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자산들을 알 수 있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융 초보자가 투자 초보자가 그렇게 따라가서 그 수익을 내긴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낚시 잘 못하지만 낚시하러 갔는데 옆에서는 잘 잡히고 우리 제 자리에서 안 잡히잖아요. 그럼 옆자리 가고 싶거든요. 그럼 옆자리 가면 이미 다 잡고 딴 데로 가신 거잖아요. 안 잡혀요. 그럼 계속 옮겨다니면서 한 마리도 못 잡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포트폴리오의 유지를 갖다가 틀을 딱 잡아놓은 다음에 틀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의 약간씩의 비중 조절은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 확 몰려가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확 몰려가고 이런 형태의 쏠림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경계하고 원칙이 있는 투자를 이어가자. 그래서 원칙이 있는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면 단기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예금 금리보다 높은 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그게 결국에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어쩌면 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위기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 오건영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